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복 대표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일에 유튜브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1일 휴일인데요. 5월 달에는 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휴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5월 1일, 5월 또 5일 대체 휴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5월 15일인가 그때도 또 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실감을 하시나요? 그 시간을 어떻게 무슨 총알에 뭐 이런 그, 물리량으로 우리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간다 이거를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화살보다는 훨씬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저는 이제 물론 근로자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야 하루라도 더 쉬는 날들이 정말 황금 같고 또 굉장히 귀하게 그런 시간들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연휴가 적은 것도 아니고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렇게 주 5일째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휴를 또는 휴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참 요즘 빠르고 아깝다 이런 생각을 아주 많이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반가운 그런 휴일은 아닌데 5월 1일을 노동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좀 전에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근로자의 날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나라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집단에 있어서는 메이데이, 5월달이니까 메이데이라는 말도 쓰는데 어떤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인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반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투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어떤 대항하는 어떤 기존의 기득권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정당하지 못하다 또는 불공평하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대항의 형태 또는 투쟁의 형태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역사가 크게 변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아편 전쟁 같은 거 이제 동인도 회사라고 하잖아요. 영국의 서로 지금으로 따지면은 무역 갈등 같은 건데 영국에서 중국에 개방을 해라, 수입 개방을 해라.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걸 거부하면서 이제 발달된 전쟁이 아편 전쟁. 그것도 역시 어떤 불공평 또는 불균형, 한쪽으로는 수입 수출 무역량이 늘어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걸 거부하고 있고 그런 갈등에서 촉발이 된 전쟁이었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하고 영국이 전쟁을 했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미국하고 영국이 전쟁을 했다라는 거는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역시도 또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영국에 내는 세금이 부당하다. 그래서 역시 영국의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무역 회사가 차를 실은 당시에는 차가 사치제였다고 해요. 그 차를 매사추세츠 주의 보스턴 항에 이제 정박을 했는데 그 상자들을 바다로 미국 사람들이 인디안을 가장을 해서 원주민인 인디안을 가장을 해서 그 상자들을 바다에 내던지는 그런 이제 반항하는 그런 사태로 인해서 그게 이제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고 그걸로 인해서 미국하고 영국의 독립전쟁이 벌어졌고 이제 결별을 하게 된 거잖아요. 미국하고 이제 미국의 이제 독립전쟁에서 승리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백 년의 대영 제국의 역사가 팍스 아메리카 시대로 바뀌게 된 거고 지금도 역시 우리는 지금 팍스 아메리카 시대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노동절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날인 것 같아요. 왜냐면 노동절, 메이데이의 발단은 미국에서 일어났거든요. 1800년대, 188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미국에서 시카고의 노동자가 너무 노동이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주 몇 시간 노동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주 1일인가요? 1일 8시간 노동인가 이런 거를 그 요구하면서 그 시카고의 그 노동자들이 어떤 투쟁의 성격으로 이제 미국 정부에 대항을 하는, 또는 그 정부에 대항일 수도 있고 또 그 자본가들, 기업주들에 대항을 하는 그런 이제 노동 사건 또는 노동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사태로 인해서 이제 그 5월 1일 날 발생을 했어요. 그 해에 5월 1일이라는 그 날짜가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짜가 되었고, 또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리고 이제 당시로서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는 어떤 사상 영역의 그 한 주류가,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한 주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본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공산주의에서 수용한 사상인데, 자본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조금 역설적이긴 한데, 그 내용인즉 자본이 노동을 착취를 하고 있다, 이런 사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되고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노동 사건을 그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그 노동 운동의 단초가 되는 그런 기념적인 그 사건으로 다들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벌써 140년 이상 된 그 이전의 얘기인데, 어쨌든 근대 사회니까요. 그때도 그 세계에서 어떤 노동 또는 노동 인권을 위한 세계 그 어떤 모임 같은 것들이 행사가 개최가 되기도 하고, 모임 같은 것들이 결성이 되기도 하고, 그런 날짜들을 5월 1일에 하면서 이 메이데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가 어떤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노동 운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짜로 이제 그 여겨지게 되는, 인식이 되게 되는 그런 상징성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노동의 사건인데, 아까 그 마르크스의 그 자본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라는 그 마르크스즘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 소련, 러시아 또는 중국 뭐 이런 나라들, 공산권에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은 5월 1일을 굉장히, 미국에서 발생한 촉발된 그 노동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5월 1일이라는 그 날짜에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면서 노동절 또는 메이데이라고 부르면서, 이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해서 한 5일 동안 휴일입니다. 굉장히 장기간 휴일이죠. 그 장기간 휴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열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하고 붙어 있는 홍콩은 그래도 영국의 영향을 아직까지 받고 있으니까 그 오늘 하루만 쉬지만 어쨌든 중국 그 본토는 5일 연속 휴장을 하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반면에 그 5월 1일 그 노동사태, 시카고 노동사태가 발발한 나라는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진영 자체가 자본주의 진영이고, 그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노동운동이나 이념화가 되는 그런 날짜에 그 노동절을 그 채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노동절이 9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이웃 나라도 그 노동절이 11월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노동 운동으로서의 그 노동절의 의미보다는 어떤 근로자들,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제공한다, 그들의 어떤 노고를 치하한다, 그리고 그들과 좋은 그들을 존중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 5월 1일이라는 날짜를 배제하고 다른 날짜로 그 기념일을 차용을 해가지고 다른 날짜의 그 노동 기념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일본하고 미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그 북한 노동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절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공산주의하고 왠지 이념적으로 가까운 그
친북 또는 친중 또는 친공산당 그런 느낌이 조금 있잖아요. 그 용어 자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특히 이제 우파 정부들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뭐 박정희 대통령 이런 시기에는 노동절을 5월 1일로 쓰지 않았었어요. 그 중간에 뭐 3월 달인가 이렇게 해서 근로자의 날 이런 형태로 해서 그 날짜를 지정을 했었었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그 막강한 세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정치 세력으로서도 막강하고 어떻게 보면은 귀족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노조 양대 산맥이 있잖아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 노조가 이제 급부상을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 이제 산업화가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제 노조들이 이 산업화에서 자기들이 빠진다라면은 이 우리나라도 산업 질서가 유지되기가 어려운 구조니까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생겼고 그분들은 노동운동 이상으로 정치까지 관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개혁의 그 또는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그 무슨 말이냐 노동절은 당연히 5월 1일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근로자의 날이라는 말을 안 쓰고 노동절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아마도 오늘도 서울 곳곳에서 그 노조들 노총들의 어떤 그 집회 같은 것들이 열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의 요구와 주장이 좀 받아들여지면서 5월 1일로 다시 노동절이 회기가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노동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거를 좀 순화를 시켜서 근로자의 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이제 근로자 영역에서도 공무원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이런 그 영역에 있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쉬지 않으니까 조금 애매한 형태로 휴일의 형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노동절이든 근로자의 날이든 아주 중요한, 아주 소중한,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샌드위치 중간에 끼어 있는 휴일이라면은 더 어떤 휴식 또는 안식이 될 수 있는 그런 휴일이 되니까 많이 잘 활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또 그 경제 측면에서 그 아까 양대 노총, 한국노총, 그 민주노총에 대한 관련해서 제가 또 전경련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른 유튜브에서는 이런 내용 못 다루겠죠? 못 다루고 그 소재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뭐 재계의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제 그 분석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전경련의 그 활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접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꾸준히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관련해서도 또 정경련은 사용자 쪽 그 단체다 보니까 그 노조의 목소리가 높아졌잖아요. 노조의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전경련이 직접 나서기에는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대신 해줄 수 있는 단체를 하나 만들게 되죠. 그것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경총이라는 것입니다. 경영자총협회요. 그래서 경영자총협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 경영자총협회에 가입이 돼 있는 기업들이 이제 정경련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겹쳐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경영자총협회가 어떻게 보면 경제 5단체로 지금 같이 부상을 하다 보니까 정경련하고 경영자총협회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유상에 있어서는 그 예를 들어서 전경련이 뭐 큰아버지다라고 하면은 경총은 조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경총에서는 그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총을 대상으로 해서 그쪽에 그 이해하고 그 사무적으로 그쪽의 이해에 대한 그런 그 이쪽 반대쪽 사용자 측의 입장에서 어떤 카운터파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경제 단체다. 하지만 이제 그 경총이 또 나름대로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일부 어떤 그 경제 경영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정경련하고 좀 겹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좀 그 규모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참고로 일본에는 경단년이라는 전경련하고 비슷한 지금은 이제 한경협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전경련이요. 경단년이라고 하고 이제 그 경단년이 일본 말로는 게이단년 이렇게 하는데 그 전경련하고 비슷한 그 기구가 있어요. 일본에도요. 그런데 일본에 가면은 일본은 지금 뭐 이제 엔저, 초엔저 이런 상황으로 이제 물가가 굉장히 싸졌다고 하잖아요. 물가가 굉장히 싸졌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밥 먹으면은 이제 엔저 때문에 오히려 더 저렴하게 그 스시 같은 것도 먹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아마도 5일 동안 이 노동절 연휴로 인해서 한국보다는 그 일본 여행을 하는 유커들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행을 많이 택했을 거라고 짐작이 가는 부분이죠. 근데 일본에는 어쨌든 그 게이단년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게이단년이라는 데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에는 지금하고는 그 경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일본도 굉장히 부동산 거품이 끼었었고 일본 그 물가가 그 하늘을 치솟고 있던 그런 시기다 보니까 그 일본에는 땅이 사실 도쿄에 그렇게 그 여의도에 있는 전경련 빌딩처럼 그렇게 큰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게이단년에 가보면은 오히려 저도 가봤어요. 저도 이제 그 전경련에서 발탁이 돼가지고 게이단년에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게이단년에 가면은 건물이 생각보다 안 커요. 그 일본 도쿄 도심에 있긴 한데 그 건물이 생각보다 안 크고 지금 이제 전경련 그 FKI 타워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 있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총 건물은 마포에 있거든요. 경총 건물은 마포에 있는데 좀 마포도 그 도로 자체가 그렇게 넓은 도로가 아닌 그런 그 마포에 그 빌딩이 있는데 그 경총 정도 규모의 빌딩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 게이단년은요.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에는 그 부동산이 너무 비싸고 그렇게 높은 고층을 지을 만한 도쿄 땅에 왜냐하면 그 일본도 굉장히 그 재벌 위주의 그 기업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이단년은 그렇게 그 건물 자체가 빌딩 자체가 그 고층이긴 한데 그렇게 큰 규모의 빌딩은 아니다. 지금 마포에 있는 경총 정도의 규모이다. 그런데 또 반면에 그 게이단년은요 후지산 쪽에 도쿄는 아니죠. 후지산 쪽에 그 영빈관 비슷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외부에서 이제 귀빈이라든지 그 외국인 귀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그 영빈관 쪽에서 그쪽에서 이제 한번 그 일정 같은 거를 마련해가지고 저도 한번 가봤어요. 제가 귀빈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경련하고 그 경단년은 그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도 그쪽에 이제 후지산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영빈관에 가가지고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사진 찾아보면은 왜냐면 그런 사진들이 디지털 시대 사진들이 아니고 옛날 필름 사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다시 디지털로 전환을 해서 한번 나중에 그 유튜브에서도 한번 그 재밌는 사진들이니까 한번 보여드리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그 게이단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니케이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는 코스피 지수가 있고 코스닥 지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일본에는 니케이 지수가 있고 뭐 토픽스 지수가 있는데 니케이 할 때 니케이 할 때 니가 니혼 하니까 일본이 되는 거고요. 니혼 그다음에 게이 경제할 때 게이단년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일본 경제 니케이 지수 이렇게 해가지고 니케이 지수가 나온 거예요. 니혼 게이 이렇게 일본 경제 해가지고 니케이 지수가 만들어진 거고 이제 니케이 지수는 또 참고로 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라고 있잖아요. 니혼게이자이 신문 우리 이제 한국경제신문은 전경련에서 출자해서 만든 신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이전에 이제 일본에는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있고 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그 지수를 산정을 하는 지수가 니케이 지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혼돈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미국에도 그 S&P 500 이런 지수가 정부에서 산출하는 지수가 아니고 그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하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선정한 종목들을 가지고 지수를 한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이제 정부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거래소에서. 그래서 조금 착오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수 산정 방법이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들도 좀 다르다. 일본에는
니케이 지수라는 것은 니온게이자 신문에서 산정을 하고 있는 거고 S&P 500 이런 거는 미국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신용평가기관에서 산정하고 있는 지수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절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래도 경제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증시 얘기 좀 해드려야죠. 어제 미국 증시가 그 3대 지수, 4대 지수가 모두 폭락을 했는데 그 미국 지수가 그 이제 며칠 전에 그 GDP가 안 좋게 나왔고 저는 그 왜 GDP가 좀 안 좋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정말 사실일까? 나중에 혹시 또 그게 속보치여서 잘못됐다고 수정하겠다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은 그런 가능성도 한 10% 정도는 있다라고 토요일 날 주말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제 그 후속으로 어제 발표된 지수들을 보니까 소비자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것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는 소비자 신뢰 지수는 그 C가 그 컨퍼런스라는 뜻이고 B가 보드 게시판 할 때 보드라는 뜻인데 그 CB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를 이렇게 발표를 해요. 한 달 단위로 발표를 하는데 그게 있고 또 이제 미국에는 소비자 신뢰 지수 말고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또 하나 무슨 지수죠?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이제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를 하죠. 근데 사실상 그건 둘 다 같은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 숫자들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매달 1개월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어떤 달들은 그 증시 시황에서 이 소비자 심리 지수나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별로 언급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이게 이제 어제 발표가 났는데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겠죠. 이게 발표가 났는데 지금은 좀 시황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이유는 며칠 전에 GDP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그런 거 연관해가지고 보조 지표들로서 어떤 GDP만 한 개만 안 좋게 나왔다고 하면은 그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 수치 자체가 좀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저처럼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그 다른 지표들 소비 심리 지수, 소비 신뢰 지수 이런 것들까지 좀 좋지 않게 나오면 정말 경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이제 이번 요 사이에는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지수인데 그 CB에서 발표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역시 말하자면은 그 소비자들이 자기들의 주머니 사정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앞으로 받을 급여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물가라든지 아니면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주머니 사정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자기들이 앞으로 그 소비를 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실제 소비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미국에 살고 있으면 해당이 될 수가 있잖아요. 실제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소비 경기, 그래서 말하자면은 자기들이 그 지갑을 좀 풀 여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참고로 우리 한국도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돼요. 한국은행에서 매달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작년 연말 대비로는 그때보다는 그냥 아주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냥 그때 소소하게 작년 최악보다는 조금 괜찮은 수준에서 소소하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긴 하는데 미국은 어쨌든 지금 4월 달에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증시 관련해서 전문가들, 이제 미국의 이제 분석가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GDP도 안 좋게 나오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좀 안 좋게 나오니까 미국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GDP가 안 좋게 나왔는데 미국 증시가 GDP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한 미국의 투자 전략가나 애널리스트는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GDP라는 거는 미국의 기본 체력이기 때문에
주가가 좋으려면 무조건 GDP는 좋게 나와야 된다.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GDP가 좋게 나오는 가운데서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즉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인데 거기에 금리 인하까지 하니까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그 배경에 있는 그런 지표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그 미국 그 GDP가 안 좋게 나온 상태에서 소비자 그 신뢰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오니까 또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좀 이제 불안을 조장을 하는 거예요. 미국 경기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불안 심리가 작용이 돼서 어제 이제 주가가 이제 힘을 못 쓰고 급락을 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본다라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단계적으로 저는 어차피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그 반락하고 좀 더 저점을 낮춰야 된다라는 거는 벌써 며칠 전부터 또는 한 3, 4주 전부터 예상을 드린 부분이니까,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는 거는 제가 예상을 드린 그 수순상에서 너무 당연한 결과가 나온 건데, 그와는 별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해석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자꾸 이제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나 보다 이런 걸 이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불안감을 조장을 해야 주가가 더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그 과정 중에 있는 거는 맞는데,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좀 본질적인 거를 좀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본질적인 것을 캐치를 해야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얘 미국 본질적인 거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만, 이번에 미국 증시가 충분히 조정받고 정말 바닥이 완전히 확인이 됐을 때 그 시점부터는 또 고점을 치고 나가게 된다. 그 시점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해 구체화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또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그 경제 경제 동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냥 막연하게 그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런 분석을 믿다가는 기회조차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이 맞는 주장은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일단 깔고 가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그 지금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 시황 커멘트들이 조금 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4월달, 3월달 이렇게 넘어가면서 뭐가 있었었어요? 뭐가 있었었습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전쟁 분위기가 있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전쟁은 안 날 거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있으니까 유가 같은 게 좀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반락을 했지만, 이 조사가 실시가 된 그 즈음에는 그런 전쟁 불안감이라든지 유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지금 미국 그 주택 비용이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미국 주택 비용, 그러니까 임대료라든지 주택 구입비 같은 게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 소비자들은 그 소비 심리가 좋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쟁이 확산도 안 되고 지금 유가가 좀 다시 안정이 되고 있으니까, 유가가 가라앉고 이렇게 된다면은 다시 소비 심리가 좋아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GDP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소비 심리가 안 좋게 나온 거를 마치 미국 증시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그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시황들은 좀 거리를 두실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만 그 시황들로 인해서 주식이 조정을 받을 것이고, 그 조정받는 지점에서는 우리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발표된 GDP라든지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자. 그런 관점에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임금 지수가 또 하나 같이 발표가 됐는데요. 임금 지수가 같이 발표가 됐는데, 여러분들 임금은 또 그 비교적 임금
상승률, 임금 상승률이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왔다는 얘기는 주머니 사정이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왠지 분위기가 긍정적인 부분은 안 보고 좀 부정적인 부분들만 자꾸 부각을 시키는 그런 시황들이 나오고 있다. 그 얘기는 주가를 좀 조정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다. 그냥 알고 그걸 대비하고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조정이 완전히 끝나는 그 자리를 저희 스탁119하고 같이 포착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그 우리 그 종목들 중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했죠? 그 지수가 좀 밀리더라도 일정이 있어서 덜 밀리거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편입을 해서, 그리고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편입을 해서 가져가자, 이 부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일부에 있어서는 인버스를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면 너무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어쨌든 그 지금 그 분위기는요, GDP나 그 소비 지수를 가지고 좀 미국 증시를 좀 더 추가 조정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그거는 저는 이제 그 경로상으로는 저는 그런 예상을 벌써 4주 전부터 예상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예측이 맞았다는 얘기는 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잘 활용하시면서 저하고 잘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산 증식의 좋은 기회로 좀 또 이번에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테슬라 얘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테슬라가 그 지수 방어를 할 거다라고 했던 거는, 테슬라가 그 자꾸 악재들만 계속 나오면서 저점이 낮아지니까 그 테슬라가 뭐 무슨 25달러까지 빠진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다고 그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뭐 국내에서도 외국 주식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신문에 나오는 얘기만 가지고 뭐 테슬라는 맛이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길래, 제가 그게 아니고 애플하고 테슬라는 선조정을 받은 종목으로, 그 우량주 중에서는 코스트코까지 말씀드렸었죠. 이런 선 조정을 받은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 같이 빠지면 정말 완전 붕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선 조정 받은 종목들은 방어 역할도 하니까 그 미국 증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장세는 절대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는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테슬라가 140달러 지지하고 나서 193달러까지 이렇게 30몇 퍼센트 급등을 한 거예요. 그게 뭐 오래 걸리지 않고 한 10일 사이에. 근데 정말 그 어떤 행운을 주는 그런 단타 기회가 나온 걸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이제 저는 이게 단기에 그렇게 나왔으면 무조건 차익 실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저는 테슬라가 전기차 부문으로는 별로 안 좋게 봐요, 테슬라를요. 그런데 테슬라가 아주 망가지지는 않을 것은 우주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로봇 그 택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 사업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어떤 모멘텀을, 약간 사기성이 있는 그 누구예요? 그 CEO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테슬라 자체는 붕괴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수가 급락을 했고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반등을 할 거다,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반등을 해도 35% 반등을 했으면 너무 많이 반등을 했으니까 수익 실현해야죠. 차익 실현하라라고 또 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테슬라 게시판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그 VIP 게시판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대응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자체의 전기차 업황이 좋아진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하지만 그런 거 다 감안해도 테슬라가 계속 무너지진 않는다. 주가 자체로는 충분한 조정을 받았는데, 전기차를 가지고 주가가 그 반격을 할 수는 없겠지만 테슬라는 중장기적으로 다른 요소 부분들이 있다. 그 일론 머스크가 뭔가를 또 만들어낼 소지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주지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한국의 그 밸류업 시행안, 이제 2차 시행안이 나온다고 해요. 2달 전에 그 초안 말고 시행안이 나오니까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건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은행주, 보험주,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 밸류업 타고 나서 수혜를 누리고, 그게 조금 조정은 있었지만, 그 고점 대비로 조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수혜 상태에 있는 종목들은
그게 이 시행안이 나와도 별로 추가적으로는 많이 올라가지 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48,000원 이 가격은 너무 역사적인 가격이고 이런 부분들 강조하면서 좀 추격하지 말자. 현대차 25만 원 추격하지 말자. 이런 거 말씀드리잖아요. 삼성생명 9만 원 추격하지 말자. 그리고 또 기아 뭐 11만 원대 추격하지 말자. 이런 거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수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다 토해냈다든지 원위치가 됐다라든지 아니면은 지난번 1차 시행안에서 어떤 수혜 효과, 주가상의 수혜 효과를 못 누렸던 종목들 중에 일부는 수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 예상되는 종목으로 해서 저희 그 VIP, SVIP 종목에 반영을 해드렸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일단 내일 발표가 되니까 아무리 길어도 뭐 내일부터 해서 일주일 이내에 일정만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만 보유하는 걸 가지고 편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발표가 되는데 내일 산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예상을 가지고 저는 어제 미리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신청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맨날 그 뒷북치듯이 발표낸 다음에 막상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면 갭으로 떠야 추격할 수가 없어요. 물론 뜨지 않을 수도 있지만 뜨지 않을 때는 그때 사도 올라가지도 않으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뒷북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이런 일정 매매 같은 경우는 내일 시행안이 나오면 당연히 어제 매수를 했어야죠. 저번에 총선도 10일이라고 하면 8일에는 매수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9일 날 급등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제가 그 게시글 같은 거에 안내를 해드리면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자꾸 좀 강조를 한다라든지 약간 푸시를 한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유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서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적극적으로 망설이지 마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또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하시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미 다 검증, 그동안의 그 레퍼런스 이런 걸 다 보여드렸었으니까 그 정도면 믿고 따라오실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미국이 이제 급락했으니까 이제 오늘 또 미국이 뭐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뭐 내일 뭐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냐 아니면 반등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장마감 시장에서 한국 증시 이제 5월 1일 날 좀 그 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좀 무리수를 둬서 예상을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고점이 막혀 있는 종목들은 이제 포트폴리오 좀 조정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니까 나름대로 경험치를 가지고 분석력을 가지고 제가 정말 성공했던 이력 그리고 실패했던 이력도 일부 있죠.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저는 그 선물 옵션 이런 부분도 다 분석하잖아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제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분석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유튜브에 그 섹터들이 있어요. 섹터에 보면은 뭐 재생 목록 이런 섹터도 있고 뭐 동영상 이런 섹터도 있고 이쪽 제일 끝에 보시면은 그 커뮤니티라고 하는 섹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바로 잘 올라오고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제공하는 유튜브들도 있지만 좀 더 그 분석이나 그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기밀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고 노하우가 담겨 있는 내용들 이런 특별한 그런 프리미엄급 그런 영상이라든지 컨텐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로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 제가 안내를 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공개하기에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공개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내용들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 커뮤니티에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그 커뮤니티도 읽어보시고 제가 별도로 그것들만 볼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 그 SNS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좀 접수를 해주시면은 그래도 뭐 한 명을 위해서 그거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참여 의사를 저에게 그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숫자들을 반영을 해서
그런 공간을 이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프리미엄급 여러분들이 회원 그 클럽의 멤버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특별한 종목들, 특별한 분석들, 특별한 교육들 이런 것들 다 안내도 받으실 수 있고 제가 조만간에 이제 실제적으로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오프라인 강연, 뭐 북콘서트 아니면 그 작은 소모임이라든지 이런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서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제가 지금 안내를 드리는 그 커뮤니티 확인을 하셔가지고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제가 그 주제만 몇 개 목차를 정해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오늘 휴일이어서 특별하게 오늘 또 영상으로도 인사를 드려봤고요. 오늘 휴일도 잘 보내시고 또 내일 증시 열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서 생각하시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개장 전에 또 코멘트 할 내용이 있으면 그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문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오늘 휴일이니까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로 연락, 전화도 좋고요. 문자도 좋고요. 연락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